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2026년 병원년 설날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설 특집으로 오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급물살을 타는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 다각도로 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까지 내놓으면서 곳곳에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통합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지자체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또 정치권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행정구역 통합에 지금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요. 행정통합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논의, 어떤 수기가 이루어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KBS 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마련한 설 특집 지방이 미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행정 통합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각 지역의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3 지방선거 앞두고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이제 이견이 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과연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이 논의가 된 지는 좀 제법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정 통합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예, 일단 그 행정 통합 그러면 단순히 그냥 행정 구역을 변경하는 문제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소위 광역정부의 행정 통합은 지역의 통치 구조 네. 또 내지는 이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이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금 그 권력 구조 이해관계를 두고선 많은 이제 입장들이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실은 올해 이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은 정작 이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의제로 부각된 것은 작년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을 내면서 민주당이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1월에 민주당이 대전 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을 이제 또 상정을 했죠, 국회에. 네. 그러면서 광주 전남 또 대구 경북이 여기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특별법 안에는 특례 또 네. 권한 이전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게 되면서 이걸 둘러싸고 상당히 어떤 이견들이 이제 분출이 됩니다. 네. 이러면서 현재로서는 이런 권력과 또 자원 배분 문제, 권한 배분 문제 이런 걸 두고선 전국적으로 이 정치적 이슈로 이제 부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행정 통합을 하겠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교수님? 지금 아까 우리 뭐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제 균형 발전 또 지역 소멸의 문제를 이 초광역 정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래서는 기존에 있는 광역 정부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수도권의 1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의 전략이 과연 이렇게 공룡 관료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공룡 관료제를 만드는 것이냐, 네. 또는 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정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과연 해법이냐, 이제 이렇게 묻고 싶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도권의 문제는 이 생태계의 문제 아닙니까? 네.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해법은 마치 대전과 충남을 합치면 360만의 경제권이 형성이 되면서 또는 190조의
지역 총생산을 해내는 그런 광역권이 되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다, 견제할 그렇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이 그렇게 어떤 초광역 정부를 가지고 있어서 발전했느냐, 경쟁력을 가지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지역 소멸의 문제도 지역에 밀착해서 지역이 과연 어떻게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거듭나느냐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이런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공룡 관료제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접근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행정 통합 논의가 이제 갑자기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이제 현 정부가 그 국토 균형 발전, 특히 5극 3특 전략에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일 텐데 5극 3특을 조금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교수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극 3특은 이제 서울을 1극으로 두었을 때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균형 발전 전략으로서 4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4극이라고 하는 게 네. 충청권 또는 이제 부울경, 네.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 이제 이러한 네. 지역들을 초광역권으로 묶어서 네.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러한 어떤 경제권 또 내지는 초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 이제 중부권, 대경권, 뭐 그렇죠. 동남권, 호남권 이렇게 5극을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광주 전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종의 국가의 균형 발전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국가의 균형 발전 전략이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면서 네. 기존에 예를 들면 대전과 충남은 자기 결정권, 자기 통치권 이런 것들을 지켜오면서 자기 책임하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정 통합이라는 수단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그 각자 가지고 있었던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고요. 지방자치는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해서 100번 양보해서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 정체성과 자기결정권, 자기 책임성, 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이러한 어떤 경험들 또 이러한 또 각자의 문제를 해왔던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지역의 자산이거든요. 네, 네. 근데 마치 그냥 공룡 관료제를 하나 출범시키면 거의 이 두 구역에 있었던 굉장히 세세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던져놓는 거 이건 착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시 효과를 만든다고 5극 생각합니다. 3특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5극 3특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 통합을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 네. 외에도 이미 네. 선진국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통합은 정말 구시대적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대사의 문제 예를 들면 아까 지역 소멸 문제도 네. 서서히 진행되는 재난의 문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밀한 어떤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공룡 관료제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민첩성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는 것이 이미 선진국에서 내려진 결론인데 네. 우리는 마치 큰 정부 하나를 만들면 모든 스케일의 문제, 모든 규모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네. 이건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마치 이 초광역권에다가 소위 커다란 정부 하나를 만들면 과거의 성장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그런데 그래서- 행정 통합을 하면서 권한 이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공공관료제하고는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하거든요. 공공관료제의 맨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시장이 중앙정-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저는 중앙정부는 지금 이 커진 예. 소위 특별시 초광역 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내려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하고 않습니까? 있잖아요.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초광역 정부,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이 초광역 정부와의 사이에서 보면은 분명히 네. 권한이 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전 충남이 통합해서 특별시가 출범을 하면 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직권합니다.
두 개의 정부가 각자 자기 중심을 가지고 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결정권과 책임을 지어왔는데 이제까지. 갑자기 이걸 또 권한을 위로 몰아줘 가지고 네. 집권. 한마디로 뭐냐 분권의 논리를 가장한 집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중앙정부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네. 한마디로 통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여러 개 있으면 그만큼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네. 하지만 큰 정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네. 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더 통제하기 쉽다라고 하는 이런 학술적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요. 지역의 분위기는 정작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당위성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떠나서 지역민들이 반기는 건지 이런 거요. 지역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지방자치를 오래 연구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당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부가 4년간 20조를 그 지역에 내려보내겠다 통합을 하게 되면 네. 이건 일종의 정치적 흥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20조가 내려오면 우리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가 되면 거기에다가 4년간 20조 원을 주면 그렇죠. 그 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조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거의 지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예산. 1년 세운 예산에 네. 거의 버금가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이제 한마디로 이런 유인을 통해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 그 대전 시민이나 충남 도민은 착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큰 그 지금 대전 충남 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비용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합을 하게 되면 20조 원을 니들이 얻는다라고 하지만 그 네. 이후에 발생해야 될 네. 직접 비용. 얼마나 들까요? 상상이 그러니까 잘 안 돼서요. 예, 저도 예측이.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네, 이건 두고두고 축적되는 비용입니다. 네. 일차적으로 직접 비용은 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통합해야 되잖아요. 네. 조직 인사 이런 것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도 직접 들어가게 돼 있고요. 네. 그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등 비용 분명히 청사 이전 가지고 어디에 청사 두느냐 네. 아니면은 예산 나누는 데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왜 저쪽에 우리 세금을 가지고 저쪽에 두느냐 하면서 자원 배분을 두고 엄청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등등등해서 이건 두고두고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매몰 비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통합을 해놓고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면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죠. 왜 네. 그러냐면 이미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기 때문에 네. 다시 원래로 돌아오려면 그 비용이 날아가 버리기 그러니까 때문에 원래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로 돌아가고 수가 싶어도 없죠. 돌아갈 수 없다. 비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20조 내려보내는 건 지역에 떨어지니까 좋다. 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모든 비용들을 좀 드러내놓고 네. 종합적으로 이 통합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비용을 견주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광역정부의 행정통합은 편익만 있는 것처럼 비용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4년간 20조는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전 충남이 통합하면 20조, 광주 전남이 통합하면 20조, 대구 경북이 대구 통합하면 경북이 20조. 통합하면 20조. 네. 지금 거의 60조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4년간. 4년간. 네. 이 문제도 거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쟁점이 이후에 더 되는데 필요할 땐 그때는 또 어떡하죠? 바로 이제 그게 불확실성입니다. 다른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약속은 하고 있지만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20조 대전 충남 통합의 대가로서 20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생각은 행정 통합이라는 것이 지금은 어떤 건지. 자 이제 제가 네. 좀 정리를 하면은요. 예. 지금 아까 5극이라고 했을 때 네, 그 네. 5극의 초광역권을 형성한다는 이 부분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초광역화하는 부분 또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을 넘나들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초광역 행정수요와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행정통합은 가장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해법이라면 선진국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존의 광역정부를 그대로 두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그대로 두고 필요한 초광역 기능에 대해서만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광역 교통망을 형성한다. 또 초광역 의료 체계를 형성한다. 네. 또 산업을 연결한다. 이런 부분은
이 광역 정부들끼리 협력을 통해서 이걸 기능적 협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기능적 연계라고 그래요. 네. 이런 역량을 키워서 초광역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런 해법이 나와 있고요. 네. 이거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기존에 오랜 세월 동안 광역 정부가 해결해 왔던 전문성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연대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호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냐 그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협력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이런 보편적 해법이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처방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전시는요. 대전광역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네. 대도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기능이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충청남도는 이 관할 구역이 넓죠. 네. 거기에 도농 복합 지역이 있고 맞아요. 훨씬 대전보다는 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네.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벌써 30여 년 동안은 각자 대도시의 문제 또 이 소위 광역 도의 문제를 각자 해결을 잘 해왔는데 네. 이제 시대가 변해서 초광역 교통망을 형성해야 된다. 그럼 그 기능만 서로 협력해서 하면 되는데 네.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력을 네. 하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자 지금까지 경계 중심으로 두 개를 나눴더니 서로 이렇게 기능적 연계가 되지 않는다. 협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합하라. 그랬을 때 뭐를 우리가 잃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했던 그것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어떤 의제의 구체성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두 개 정부를 이렇게 합치면 똑같습니다. 이 획일화 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이 발전이 우리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획일화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다양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충남과 대전시는 다르고 각자의 어떤 그 문제와 또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각자 해결해 오면서 자기 책임을 져왔고 이런 그 다양성이 그대로 존중되면서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네. 지금 통합시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양성을 확 줄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획일성 또는 통일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평균화라고 얘기를 하죠. 네. 대전은 대전만의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전시 의회에서 다뤘는데 네. 통합을 하게 되면은 통합시 의회에서 대전시의 문제와 충남도의 문제를 같이 올려가지고 이거의 경중을 따지고 이게 우선순위를 따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결과 속에서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희미해지는 거죠 서로. 유엔이나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음흠. 상황이 좀 다르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교수님?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대한민국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협력보다는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결정하고 속도를 내서 이렇게 밀어 붙여야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 시대의 성장을 어떻게 했느냐, 소위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관리제를 통해서 고도 압축 성장을. 고도 압축 성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아마 초광역 문제도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로유전서.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공영 관료제라는 게 해법이 아니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의 어떤 발전이 왜 이루어졌느냐라고 보면 기능적인 연계 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게 구축이 되어 왔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나머지 사극의 발전은 수도권의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이냐. 왜 자꾸만 수도권과 이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사극의 문제는 기존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제도 실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근데 일단 통합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제도 실험도 제도 실험보다는 이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실패가 되면 동시에 그 초광역권은 주저앉을 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개가 있을 때는 여기서 실험했을 때 여기가 실패하면 대전광역시만 그 비용을 담으면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대전특별시가 저희 그래서. 대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 여기서 정책이 실패했다. 그럼 대전 이 전체 행정구역이 영향을 받는 큰 덩어리가. 그렇게 네. 이게 이미 그런 문제의식이 선진국에서는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리던던시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다회성이라고 그래서 다회성인가요? 조금은 이게 리던던시인가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 자원이 좀 중첩됐다고 하더라도 실험을 서로 달리해서 그 실험이 실패했을 때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 문제는요. 과거처럼 안정되어 있다든가 예측 가능하면서 계획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 불확실하고 또 변동성이 크고
또 복잡하잖아요. 문제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그건 단순히 그냥 사이즈가 큰 정보 하나를 두고서는 네. 오히려 의사결정도 느려질 가능성도 높죠. 계층제와 또 문제를 갖다 기능으로 나눠서 칸막이식의 접근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서들 간의 협력, 기관의 협력, 자치단체의 협력,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 이런 역량들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게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해법들이 나와 있고 예. 대한민국도 그런 보편적인 처방을 따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극단적인 처방을 이렇게 내린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합이 되면 그럼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예, 분명히 이제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장밋빛 청사진을 던져주면 이제 그거가 마치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행정구역을 합친다고 해서 병원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든가 일자리가 바로 생겨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초강력 정부가 일단 출범을 하게 되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초강력권을 형성하는 중요한 그 동기 중에 하나는 경제권 형성입니다. 네. 그 자본의 논리, 자본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또 그러다 보면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초강력 정부는 주민으로부터 멀어지지만 네. 소위 5국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본 유치 뭐 이러면서 규제 뭐 경제적 사회적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제 100번 양보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광역권 경제권이 형성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GRDP가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네. 네. 그게 뭐라 그러나요? 낙수 효과라고 그러나요? 네. 낙수 효과를 통해서 과연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얼마나 그게 이렇게 체감될 수 전달될 수 있을지. 있을까? 그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뭐 재벌이라든가 외국 다국적 자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유리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네. 네. 우리가 창원시 사례를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이었나요, 창원? 예, 2010년에 아참, 통합을 통합한 했고 게요. 네. 그때도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안 지금 것도 물었었나요? 안 물었습니다. 아. 특례를 통해서 통합하면 많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해서 통합이 됐거든요. 네. 그럼 지금 어떨까요? 지금 통합이 되었지만은 이 갈등이 내부화돼 가지고요. 구 마산, 구 진해는 창원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이 상당히 크면서 여전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를 아마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장밋빛 청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그 혜택은 피부로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네. 이런 갈등 비용은 아마 우리 많은 주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아마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네. 들면 아까 360만의 경제권에 대전광역시와 저쪽에 대전의 서천이나 서산이라는 이 소위 바닷가에 있는 지역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전 시민이 세금을 예를 들면 서천 서민이 낸 세금이 대전시에 있는 도시철도 이런 데 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왜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 대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 생각을 해보면 대전시 주변에 있는 어떠한 그런 시군구는 네. 조금 뭐랄까요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다면 이게 빨대 효과죠. 그런데 외부 지역에 있는 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소외되면서 네.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발생을 한다면 또는 네. 소외 지역이 발생을 한다면 이 소외 지역은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논의가 없습니다 지금. 대전시의회에서는 지금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한 거 아닌가요? 국민투표가 아니고요. 대전 민투표, 시민의 예. 주민투표, 예, 주민투표, 시민투표를 예. 통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대전시 의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당이 대전 충남 특별시의 그 특별 법안을 제출할 때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다시 이제 특별 법안을 상정을 하면서 서로 네. 내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의 입장이 달라져서 지금 민주당 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 대전 충남 통합할 거는 대전시에 한해서는 적어도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주민투표를 하겠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처음부터 시민사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시민이 100년 이상을 이렇게 영향받을 수도 있을 100년 대계의 어떤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주민투표 내지는 수기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2024년 11월부터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찬성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형 충남지사가 2024년 11월에 대전 충남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의회 중심으로 해서 의결을 하고 네. 이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의힘당이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네. 다른 점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올해 아까도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말에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면서 네. 민주당 안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안을 두고서는 또 찬반의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당은 민주당 안을 갖다가 이건 지방 분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규정 지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시민들에게 통합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통합특별법을 통해서 우선 제도적인 출범 근거를 마련하고 나머지 이제 재정이라든가 권한 이양 문제 같은 건 태스크포스 마련해서 별도 논의를 통해서 병행해서 처리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요. 네. 20조 원과 여러 가지 권한 네. 또 뭐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 대전 통합하는 경우에 이전하겠다라는 이런 그 요인들을 가지고 정책 흥정을 통해서 이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어떤 정책과 전략을 가져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수도권과 견줄 만한 그러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어떤 산업과 어떤 것이 연결이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등등등에 관한 분명히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논의 없이 지금 이렇게 봤을 근데 때 그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서로 계속 이해가 첨예가 엇갈려서 몇 년이 걸릴지 하세월이다. 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요 네. 이렇게 국가의 이제 권력 구조 또는 통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네. 이렇게 정치권의 시간표 그게 이제 올해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통합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라고 했었을 경우에 네. 저는 정말 치러야 될 그 지역민들이 치러야 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분명히 정치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주민들은 계속 거기에 살면서 이 비용을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정치권은 2년 4년 후에 어떻게 바뀔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 통합이라는 걸 통해서 얻어야 될 혜택과 비용을 온전히 정치인들이 부담을 한다면 절대로 통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치적인 어떠한 계산법에 의해서 얻을 거는 정치인이 가져가고 그 이후의 비용은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싶고요. 이게 정부 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용과 편익이 절연되어 있죠. 단절되어 있어요. 편익은 이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지방선거를 두고서는 여러 가지 이익을 계산해서 그건 정치인들이 가져가고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비용은 그때 가서 보자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이 맡아야 되는 부담을 지어야 되는 이런 현실들. 이게 이제 후진적인 모습인 거죠. 조금 네. 아까 선진국 표현을 하셨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본다라면은 맞습니다. 기존 지방 정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잘하는 그런 기반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요? 저희가 이해를 좀 그럼요. 이미 뭐 영국도 하려면, 똑같은 네. 균형 발전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권 동남부의 어떤 그 발전과 오히려 이제 북서부나 이런 데는 이제 발전이 뒤지는데 거기서는 이미 과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래서 런던권과 똑같은 어떠한 그 삶의 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 네. 다른 경로를 밟아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정부의 관할 구역은 그대로 두되
예를 들면 콤바인드 오토리티라고 그러는데 서로 협력해서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정부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또 책임을 지도록 그 제한된 기능에 한해서만 시장이 그걸 책임지도록 한다든가. 그러니까 정부들은 자기들의 관할 구역에서 해왔던 그 기능은 그대로 수행을 하고요.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만 어떤 정치적 책임성도 갖게 하면서 또 동시에 여러 정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여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자 권한 내려보낼 테니까 네가 4개의 초광역권에 대한 어떤 성장을 이끌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뒷짐지고 있는 거죠. 정부는 돈 내려보낼 테니까 혜택 내려보낼 테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선진국은 뭐냐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장의 중앙정부도 내려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흡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 중앙정부의 장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내려와서 협력의 조건을 만들고 네. 협력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이걸 위계의 그림자라고 그러는데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존재 자체가 네. 다른 어떤 광역정부나 기초정부에게 약간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력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협력에 성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서 집중해서 거기를 발전시키면 그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이 고르게 이렇게 배분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위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소위 권위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소위 수도권 초집중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나왔다면은요. 아마 초광역 정부를 사극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권한을 주어서 또 산업 중심의 자본 유치 중심의 어떤 이런 발전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 또다시 그 사극 안에서의 이 불균형 발전 문제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자원 배분이 고르게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신경을 써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초광역 정부를 만들어 놓고 의사결정의 중심부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 같이 발전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약이고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여당이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의석수를 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네, 네. 입법부에서요. 그러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 그럼 어떤 제도적 보완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예.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집권적인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소위 특별시 이 광역정부 통합을 통해서 초광역정부를 만드는 거는 집권을 갖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약간 초광역정부에게 넘겨주는 또 다른 집권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래 초광역정부에게 권한을 집중해서 이 경제권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맡긴다고 그런다면 이 생활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을 과감하게 기초정부에게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역 소멸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을 멀리 있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적어도 예를 들면 생활권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은 자기 결정과 자기 전략을 가지고 또 자기 책임하에 현장 중심으로 유연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소위 보충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기초정부에게 넘겨주고 그다음에 초광역 기능만 네. 초광역 정부가 맡는 이러한 시스템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네. 이건 또 다른 뭐 예를 들면은 그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초광역 정부가 가지면서 아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집행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집안 분권을 해야 되고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한데 첨언해서 더해 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광역화의 문제, 초광역화의 문제를 포함한 광역화의 문제는 이게 이제 세계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본이 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광역 정도의 행정구역은 작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시장을 만드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세계적으로 이런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중요한 그 흐름 하나가 바로 지역화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네. 바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규모의 장소에서의 제도화를 굉장히 강화해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초광역 정부를 만드는 거는
주민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지역 소멸의 문제 또 그 밖에 앞으로 이 지역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거듭나려면 네. 바로 이 제도가 지역의 주민들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주민 참여 제도라든가 네. 내생적 순환적 지역 경제라든가 네. 예를 들면은 사회적 연대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역 화폐라든가 또 네. 지역 정체성을 키우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지역이 나름대로 회복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네.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줘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역화 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권한을 적어도 시군구로 내려보내고 시군구는 다시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 참여나 시민 참여를 통해서 바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주인공으로서 자기 지역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주체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이런 투자, 네. 이런 제도의 어떤 정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초광역 정부는 정말로 그런 지역화에 역행하는 정책인 거죠. 왜? 초광역 정부는 이 로컬, 소위 말하는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생활권에서 너무 멀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네. 이 광역 정부가 계속 그 지역화를 위한 중요한 재원 배분과 어떤 그 제도적 정책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이 큰 문제라고 그럼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 지역을 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교수님의 보관은 어떤 겁니까? 네. 저는 뭐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에 있었던 바로 이 행정구역과 그 지방 정부의 자기결정권 또 자기 책임성, 자기 정체성 이거는 굉장히 존중하고 보호를 하되 필요한 기능에 있어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 네. 이걸 제가 따로 또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따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따로 하고 네. 또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 일들만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이 새로운 역할이 부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중앙정부는 권한만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현장에서 정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또 자기 전문성까지도 접목을 해서 그 지역의 초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호흡해주는 네. 이걸 우리가 적극적 보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새로운 역할을 좀 인지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 지방자치법에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뭐냐면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의제를 정해서 소위 자문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걸 네. 바꿔가지고 중앙부처들이 과연 이 광역에게 가지고 있는 초광역 행정 수요의 문제를 어떻게 그 전문성을 보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어떤 그 재정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인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자 협력해라 협력 안 해? 그럼 통합하라 이게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 특집으로 마련한 지방의 미래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연금 재무 전략 시간인데요. 설 특집으로 오늘 전해드립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퇴직을 앞둔 2차 그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의 퇴직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1차하고 2차가 어떻게 구분되지? 이런 분들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베이비부머라면 이제 전후에 태어난 이제 인구 집단들은 이제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55년부터 이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1차. 네. 그다음에 1964년부터 1974년에 태어난 사람은 2차로 가는데 네. 1차 베이비부머가 한 705만 명 정도 돼요. 아, 그래요. 그 전체 인구의 한 13.7%인데 이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60세 넘어서 은퇴하셨던 분들이고 2차 베이비부머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954만 명 정도. 네. 전체 인구의 한 18% 좀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규모로 보면은 2차가 1차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4년부터 74년에 예, 예, 출생한 2차 베이비 부모.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50대 직장인들 대부분 이 2차 베이비 부모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50대들이 2차 베이비 네. 부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저도 1971년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1971년생의 삶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게 왜 그러냐면 네,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71년도에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인구 통계가 본격적으로 된 게 이제 70년대부터인데 마지막으로 100만 명 넘어간 출생 연도가 1971년도. 년이었군요. 예, 그게 102만 명인데 네.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그래도 지금 얼마나 살아있을까 싶어서 주민등록 인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92만 4천 명 정도 생존해 있습니다. 102만 명이 태어나서. 예, 예. 아. 92만 4천 명 정도 생존해 있고 그래서 아직 상당히 인구 집단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출생 연도 단위로 보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1차 베이비 부모 하면 보통 58년 개띠 다 떠올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2차 베이비 부모 하면 71년생 돼지띠인데 이분들이 올해 55세가 됩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상무님도 55세란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5학년 네. 5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더 예. 연구도 하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55세가 되면 정말 직장 다니는 입장에서는 직장 정년까지 다녀도 진짜 5년이 길어야 5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태껏 정년하신 분도 많으시고 정년이 아니라 이미 그것도 은퇴하신 직장 분도 있고 일단 그만두신 직장 분도 다니는 많고. 사람을 기준으로 네, 놓고 네. 보면 길어야 5년이고 짧으면 그보다 훨씬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준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수는 맞습니다. 없는 네.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급여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면 집, 국민연금 네. 이거 빼고 남고 노후에 쓸 수 있는 거 하면은 이제 쳐다볼 수 있는 게 퇴직급여밖에 없기 때문에 퇴직급여 관리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55세 전후로 직장인들은 크게 한 3가지 갈림길에 접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예, 갈림길이요? 예. 네. 이때 퇴직급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은퇴 후 삶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가지 갈림길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임금 피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년을 연장하면서 연장된 근무 기간 동안에 임금을 좀 줄여나가는 이제 임금 피크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대다수 사업장들이 임금 피크 연령이 55세 전후예요. 그러면 55세를 기점으로 해서 60세 법정 정년까지 일한다고 하면 임금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임금 피크 연령은 좀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55세대가 되면 이제 임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급여만 줄어들면 괜찮은데 그래도 그나마 물론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급여가 줄어들면 따라서 줄어드는 게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퇴직금 제도를 우리나라 이제 퇴직급여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네. 또 퇴직연금은 또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DC형이라고 하는 확정기여형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퇴직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퇴직금 제도에 있는 근로자분들하고 DB형 퇴직연금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단 말씀이세요? 이분들은 퇴직금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이전에 31분 평균 임금에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네. 퇴직금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계속 근로기간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기간인 늘 365로 나누면 이제 몇 점 몇 년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근로기간이에요. 물론 중간 정산하신 분은 마지막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그게 길면 이제 퇴직금 많이 받겠죠. 그거는 네. 대부분 다 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평균 임금인데 이 평균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러면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 있잖아요. 네. 그 급여를 직전 3개월간의 날짜 수로 나눕니다. 아, 네. 그럼 12월 달에 말일날 퇴직하시면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받았던 급여를 네. 3달이 92일 정도 되잖아요. 네. 나누기 92 하면은 아. 하루치 급여가 나오잖아요. 네. 요게 평균 임금이에요. 아. 그럼 30일치 평균 임금을 계산하면 이제 한 달치 급여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퇴직 직전의 마지막 급여들만 가지고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 급여를 그렇게 산정을 하면 임금 피크 이후로 내려가니까. 퇴직금이 줄어들면 네. 퇴직 급여도 덩달아서 줄어들게 되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급여만 줄어든 게 아니고 퇴직할 때 받아가는 퇴직 급여도 같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가만히 네.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대응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퇴직금 아예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점에 뭘 하냐 그러면 딱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안 되는데 법에서 정한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급여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음.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때는 중간 정산을 할 수 그러니까 있게끔 급여 체계 돼서 변화가 결국 임금 피크 적용 그렇죠. 같은 임금 피크 적용 거잖아요. 같은 거나 뭐 다른 요건으로 인해서 뭐 근무 일수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퇴직 급여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 정산 받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중간 정산을 받을 때 이것도 퇴직금이니까 또 세금 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보다 더 문제는 받아서 이거 써버리면 정말로 오후에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중간 정산을 그럴 때 임금 피크 때 받으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IRP 계좌에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퇴직 소득세 낸 것도 다시 그 계좌에 돌려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랑 이제 나중에 진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다시 그 계좌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이제 한 30에서 50% 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 이후가 되면 급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경우에 생활비가 더 갑자기 확 줄지는 않잖아요. 뭐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IRP 계좌에 집어넣었던 중간정산 퇴직금 있잖아요. 네. 그것도 55세 이후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재직 여부랑은 상관없습니다. 네. 55세 이후면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 중에도 55세면 할 수 예, 예.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급여가 줄어서 좀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중간정산 퇴직금 집어넣는 거 거기서 연금을 개시하셔서 연금 수령하시면서 좀 보완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DB형 가입자가 좀 문제가 되는데 아까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중간정산이라도 어떻게 해결책을 네, 마련할 네. 수 있잖아요. 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급여 경우에도 안 체계 돼요. 변화가 있어도 그래서 급여 체계 변화 그런 거 상관없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회사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두 가지 정도 대책이 있어요. 첫 번째 회사에서 해주는 건 뭐냐면 이거 임금 피크를 적용해서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임금 피크 없었던 것처럼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주겠다. 네. 그렇게 룰을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는 회사가 일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DB형 퇴직연금 가진 회사가 임금 피크 제도를 같이 운영할 때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하나 더 도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네. 임금 피크 시점에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꿔버립니다. 바꾸라고 안내를 해줘요. 아, 네. 그러면 그 시점에 딱 정산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아. 발생한 퇴직급여를 DC형 퇴직 계좌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아. 그럼 이후에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 손해 거죠. 보지는 않죠. 이제 네. 다만 달라지는 거는 이후에 급여가 줄어들면 DC형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이미 발생한 퇴직금은 네.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결국 근데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 그렇죠. 됐네요. 똑같은 효과가 나죠. 아, 근데 이렇게 네. 제도를 도입을 해놨더니 네. 제가 사업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거 꼭 임금 피크 때만 정산해야 돼요.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바꿔야 되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요즘같이 네. 이제 주식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 내가 운영해가지고 하는 게 임금 상승률보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수익 더 낼 수 있는데 전환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어떤 일이 생기냐. 회사에서 그냥 1년에 몇 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DB형 퇴직연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회사들이 뭐 조금씩 분기별로라든가. 늘어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건 회사 재량껏 할 수 있나 봐요. 그쪽 룰을 만드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규약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네. 거니까. 지금 이제 DB형 말씀해 주셨고요. 그 확정 기여형인가요? DC형? 예. 네. 퇴직연금 가입자는 그럼 임금 피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마음이 편한 쪽인데요. 자기 퇴직 계좌가 있으면 DC형은 어떻게 되냐면 1년을 근무하면 그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자기 퇴직 계좌에다 회사가 넣어주는 넣어줍니다. 거예요. 네. 넣어주면 그거를 운영 알아서. 잘 해가지고 나중에 퇴직할 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그러니까 임금 피크를 통해서 급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쌓여 있는 돈에는 아무런 영향을 음. 미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급여가 줄어든 만큼 그 금액의 12분의 1이 네. DC형 계좌에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거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뭐 이거 별도 뭐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임금 피크 시점에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들도 제법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꽤 많죠. 꽤 많고 사실상 이제 대다수의 회사들이 임금 피크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금 피크를 택하는 루트가 하나가 있고 그 시점에 그냥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급여 중에 일부를 먼저 선지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명예퇴직금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해주고 그 시점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끔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선택을 우리가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루트를 따라갈 거냐. 옛날에는 무조건 뭐 하기는 그런 거는 없고 이제 요즘은 선택을 많이 시켜서 네. 가져가게끔 되더라고요. 예. 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을 네.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퇴직금을 수령하면 또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퇴직 소득세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 많이 받으면 음. 세금 많이 내겠죠. 네, 받으면 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네. 똑같은 퇴직금을 맞는데도 근속 연수가 짧은 사람은 네. 퇴직 소득세를 더 많이 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근속 연수는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기간을 360으로 나눠서 나온 숫자에 네. 올림하거든요. 소수점은. 네. 그 몇 년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뭐 법정 퇴직금하고 명예퇴직금을 합쳐서 한 3억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시다. 퇴직 소득이. 예, 네. 그러면 근속 연수가 한 30년 정도 되면 네. 퇴직 소득세가 1,085만 원 정도 됩니다. 음. 3% 조금 넘게 내는 거예요. 근데 네. 똑같이 3억 원 받는데 근속 연수가 20년이면 퇴직 소득세가 2배가 됩니다. 1,984만 원 정도 내야 돼요. 네. 그런데 10년이면 4,289만 원을 내야 되고요. 네. 5년이라고 3억 원을 받으면 6,392만 원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부담이 커지게 만드는 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퇴직 소득이 한 해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입사부터 퇴직할 때까지 긴 기간 동안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네. 오래 일한 사람한테는 이걸 한 해 년도의 소득으로 보게 되면 세금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받았던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한번 나눠줍니다. 아. 그 금액이 작아지면서 낮은 네. 세율이 적용되고 또 장기 근속자에 대한 또 우대 때문에 근속연수 공제 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네. 어떤 경우 생기냐면 중간 정산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신 분 네. 이분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는 되게 짧아져 있는데 그렇죠. 네. 뭐 법정퇴직금하고 명예퇴직금하고 같이 받으면 이거 세금 부담이 갑자기 확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중간정산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세금을 이렇게 더 내야 되나 이런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근속연수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과거 중간정산했다고 퇴직소득세 더 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세법상에 어떤 조항이 있냐 그러면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퇴직하는 시점에 네. 회사에다가 나 중간정산할 때 받았던 퇴직금하고 네. 최종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해서 네. 세금을 한번 정산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퇴직금만 합쳐지는 게 아니고 네. 중간정산 이전에 근속연수랑 이후 아. 근속연수까지 같이 합쳐지면 근속연수가 그러니까 다시 길어지니까 늘어나면서 중간정산 안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죠. 그리고 중간정산 냈던 세금은 정산한 다음에 그건 빼줘야 되겠네요. 빼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이 줄어들고요. 특이한 경우에는 몇 천만 원씩 줄어드는 경우도 그걸 생겨요. 본인이 신청해야 되겠네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네. 안 안 해줘요. 합니다. 신청을 회사에 하셔야 되고요. 알아야 신청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는데 네.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요즘은 이제 회사가 이 사실들이 많아지면서 회사가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회사들도 이제 좀 많이 늘어나 친절하게. 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네. 손해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재직 중에 그걸 못 하셨다 그러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세무서를 가셔가지고 경정 청구를 하셔가지고 경정 청구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 중간 정산 경험이 있는 명예퇴직자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회사에다가 퇴직소득 세액 정산해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 위에 절차는 우리가 깊이까지 강의할 필요가 없고, 근데 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네. 과거에 중간 정산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회사가 갖고 있지 않아요? 보통 가지고 있는데 네.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허. 그게 이제 중간 정산할 때 퇴직소득세 내면 그거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네,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회사도 안 가지고 있고 근로자도 안 가지고 있는 경우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있겠죠. 그땐 세무서에 가서 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세금 냈다는 증명서를 네, 좀 찾아달라고 하시면은 어허. 받아주니까 예. 그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퇴직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 대부분 직장이 중간 정산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중간 정산이 한 번이 아니라 네. 좀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네. 다 합쳐줍니다. 아. 여러 번 했다 그러면 자기 그 한 직장에 근무한 경우는 다 합쳐주고요. 네. 직장이 다르더라도 계열사 간에 이직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그때마다. 경우에도 계열 관계만 확인이 되면 아하. 그것도 다 합쳐지고요. 아하. 그다음에 뭐 가끔 임원 승진하시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것도 다 합쳐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중간 정산하신 분은 이거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네. 염두에 두고 계시고 반드시 퇴직 전에 하시는 게 좀 번거롭지 않습니다. 근데 경정청구 이런 게 사실 좀 번거롭고 좀 복잡해요. 그렇죠. 회사에 또 높은 사람이 있을 때는 시키면 누가 해주지만 아, 요즘 이런 거 시키지도 못하죠. 그래도 네. 인사팀에서는 해주니까. 아, 그렇죠. 근데 뭐 나가서 하려 그러면은 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들어야 되니까 네. 가급적이면 재직 중에 하시는 게 좀 음. 도움이 됩니다. 방금 전에 임원으로 승진하는 분 얘기를 하셨는데 임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주는 퇴직금은 아니에요. 네네. 회사가 정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퇴직금 제도는 그러니까 직원들인 경우에는 최소 이만큼을 줘라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네네. 근데 임원들은 회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또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임원은 퇴직 소득 한도를 법으로 또 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룰을 정해서 임원 퇴직연금 규약이라는 걸 퇴직급여 규약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해서 거기 정한 것대로 줘야 돼요. 음. 그래야지만 퇴직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원이 되신 경우에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퇴직연금 규약상에 내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네.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근무 기간 동안에 퇴직급여를 정산을 다 합니다. 대부분에다가. 네. 그럼 그 퇴직금이 얼마나 되고 그 받은 돈을 네.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또 정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설 연휴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